자, 오늘부터 문제풀이 할 겁니다. 그 이론했던 거 문제 나오면 다시 반복하면서 다시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문제 보면 여러분들한테 나눠주진 않았는데 없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교재에 없는 문제도 있을 테니까 내가 번호는 교재에 있는 번호를 땄다가 나중에는 못 땄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없는 문제는 뭐 굳이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풀고 넘어갈 건데 중간중간에 막 겹치거나 아니면 뭐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거나 이런 건 일단 좀 뺐어요. 일단 뺐으니까 그거는 해설 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고 계산기 이용해도 계산기를 꼭 이용해야 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웬만하면 뺐어요. 그리고 문제 중에 계산 문제 중에 좀 대부분 나온 적이 거의 없다. 뭐 이런 것도 좀 제외했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풀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재 참고해서 이렇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 다시 한번 리뷰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안 했던 이론도 같이 리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같이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약간은 중요하다 아니면 혹은 또 계산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한 1, 2분 정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풀고 뭐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쉬운 건 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점오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 너무 쉽죠, 이거는? 이런 문제들. 근데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쫙 리뷰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정답은 뭐 다 아시다시피 3번이겠죠? 농경지 배수겠죠? 넘겨야 되겠네. 그죠? 3번입니다. 점오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수질오염원이라는 걸 보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볼게요.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으로 이렇게 나눴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알고 있는 곳, 그죠? 알고 있는 거, 그냥 잘 모르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점오염원을 다른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얘가 특정오염원이라고도 불러요. 법규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고정오염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질에서는 이런 고정오염원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는데 대기나 이런 데서는 고정오염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이런 뭐 점오염원 이런 말보다는 고정오염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다음에 오염원이라는 말 대신에 발생원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고정, 발생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발생원. 비점오염원은 특정 오염원이 점오염원이니까 얘는 비자만 붙여주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비특정 오염원 이렇게. 은근히 공무원에는 아무것도 아닌 쉬운 게 가끔씩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정오염원과 좀 반대될 수 있는 게 이제 이동오염원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것도 당연히 대기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죠? 대기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말. 그리고 면오염원도 비점오염원에 속해요. 그럼 우리가 이게 비점오염원 중에 뭐 수질이라고 보기는 약간 좀 어렵긴 한데 대기로 한번 가볼까요? 면오염원에 해당하는 대기오염 물질 오염원. 이 대표적인 게 어디 있을까? 지금 수질하고 있지만 대기 쪽이 수질에서 면오염원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약간 애매해서 뭐 농경집에서 이런 것도 면오염원이긴 해요. 근데 대기 쪽이 훨씬 더 많이 쓰는 말이니까 대표적인 게 어디 있을까? 우리가 보통 산업체나 이런 데들은 스택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오염 물질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디에 해당하겠어? 고정오염원, 점오염원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면오염원이라고 보면 메리츠 같은 데들. 그러니까 바로 뜨죠. 그죠? 메리가스 같은 것들이. 그런 데들이 면오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면오염원 같은 것들을 막 모델링하고 그러기가 좀 고정오염원보다는 좀 까다롭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로 기타 수질 오염원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기타 수질 오염원. 이렇게 법규상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질오염원이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규제는 점오염원밖에는 지금 안 하고 있죠. 그죠? 점오염원밖에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오염원의 규제는 점오염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 그러니까 오염물들, 수, 그게 이제 생활화수라든지 저기 나와 있는 공장폐수라든지 또 축산폐수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각각 생활하수는 어떤 법규로 규제를 하고 공장 폐수도 어떤 법규로 규제를 하고 축산 폐수는 어떤 법규로 규제를 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근데 요즘엔 이제 법규가 또 바뀌어서 이름이 되게 긴데 무슨 뭐 생태계 어쩌고저쩌고요. 그건 이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명확히 얘기는 안 할 거고 기존대로만 얘기하자면 일단 생활하수 같은 경우는 어떤 법으로 규제를 했었어? 하수도법 같은 걸로 규제를 했었어요. 그죠? 하수도법. 그리고 공장 폐수 같은 경우는 예전 말로만 그냥 하면 수질환경보전법 같은 거 그런 거. 축산 폐수는 그런 거 있죠. 오수 분뇨 및 뭐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걸로 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 법규는 오래된 2005년인가 2006년에 폐지됐죠. 근데 그런 것들로 이렇게 각각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점오염원은 그런 법규로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법규로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죠. 그죠? 점오염원을 위해서 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 같은 거. 비점오염원은 어렵겠지만 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점오염원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하수 처리장 짓고 뭐 폐수 처리장 짓고 이런 것들. 그죠? 그게 가장 편하겠지. 가장 편리하겠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환경 기초 시설을 확충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관리 방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정부에서 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기초시설을 확충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부에서 얘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직접 할 수는 없겠죠. 뭐 시공사라든지 설계사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을 거야? 법규를 뭐 강화하고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질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도강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환경 기준을 강화함으로 해서 우리는 오염 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죠? 지난 이론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환경 기준은 너무 자주 바뀌는 축에 속합니다. 너무 자주 바뀌는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사업주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그 농도, 그 환경 기준만 맞추기 위한 뭐 그런 기초 시설들만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환경 기준에 상당히 하회하는 농도로 이렇게 배출하고 이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대부분 그 근처에서 이렇게 내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계속 이 공장 저 공장에서 쌓이다 보면 뭐 부하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천이 받는 부하라든지 호소가 받는 부하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는 요거를 법규로도 줄이고 있으면서 또 지자체별로 고시로도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계속 이 환경 기준을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강화하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나라의 벌칙이라고 하지. 벌칙이 너무 약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벌칙이다라고 해서 가장 강한 게 무슨 뭐 영업정지 며칠 뭐 이런 건데 대부분 영업정지를 때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벌금을 주로 이제 매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벌금을 뭐 얼마를 내라, 뭐 1,000만 원을 내라라고 하면 그거 내고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안 두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 뭐 유럽,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들은 주로 안 그러죠. 얘네들이 벌금을 한 번 내면 회사가 휘청할 만큼 뭐 그런 정도의 벌금들이 좀 많아서 우리나라는 요거를 계속 강화해서 그 어떤 농도를 규제하는 것보단 벌금을 오히려 올려버리면 훨씬 더 좀 규제가 잘 되지 않을까. 뭐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면접 볼 때 요 말을 약간 응용해서 해보세요. 혹시 질문 나오면 이런 말들을 살짝 응용해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을 계속 확충을 하고는 있어요. 확충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환경기초시설이 우리가 수질에서 오염물질의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유기물이라고 그랬죠. 유기물이 기본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하수처리장이다라고 하면 유기물을 제거하는 공법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까지 처리를 하게 돼 있어 이제?
대부분 질소나 인까지, 즉 고도 처리 공정까지는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도 처리 공정이 도입이 된 것도 이제 도시화가 되고 생활 환경이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사람들의 식생활이 달라진 거죠. 그죠? 문화 생활 같은 것들도 달라지면서 질소인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고도 처리 공법이 도입이 됐는데 점점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훨씬 더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 질소인 말고도 다른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런 수많은 오염물질의 어떤 메커니즘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파악할 수가 없어서 아직도 혹시 새로 건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조를 한다거나라고 하는 게 그냥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고도 처리, 고고도 처리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면 처리 자체가 되지 않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재작년 한 2, 3년 전에 뉴스만 봐도 그 방류하고 있는 하천 지역에 계속 그 생태계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생활하는 뭐 어민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어민들은 민물의 어민들입니다. 그런 어민들이 저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하는 물 때문에 지금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또 기초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문제 없는 거잖아, 그지?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물질들은 요거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물질은 뭐 문제 없이 제거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합의가 잘 안 되는, 그리고 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새로운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도입이 아직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 방안 중에 지금 이런 얘기 때문에 하나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뭐? 개발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합폐수 처리 시설이 개발돼야 되겠죠. 연구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런 시설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시설이 개발되면 이제 주변의 생태 환경 같은 것들도 뭐 이렇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서 주변 생태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좀 전에 길게 얘기한 거에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오염원을 이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저오염원인데, 비저오염원도 이제 예전에는 아예 손을 못 댔다가 이제는 좀 어떤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저류조 같은 거, 저류조. 그래서 뭐 한마디로 유량을 좀 적당하게 보내면서 부하를 낮춰주는 거겠죠. 부하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기타 수질 오염원이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쓴다라고 했는데, 법규상에서 기타 수질 오염원은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수산물 양식하는데, 수산물 양식하는데도 기타라고 되어 있고, 이 기타 수질 오염원이 원래 다른 말로 하면 저거였어요. 특정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 말로 바뀐 거예요. 특정 시설이었는데. 그래서 수산물 양식, 그다음에 폐차장, 그다음에 농축산물 가공시설, 또 뭐 있더라? 사진 인화하는 무슨 뭐 그런 처리 시설. 그다음에 골프장이 대표적이었죠. 골프장은 지금도 굉장히 큰 그 오염 시설인 거 아시죠? 골프장이 근데 원래 세워진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골프 치는 게 목적이겠지. 골프 치는 건 당연한 목적이고, 골프장이니까. 그 다음에 제2의 목적은 주변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조성한다야. 깨끗하잖아요, 골프장 가보면. 그죠? 그래서 주변 환경을 굉장히 아름답게 해서 그 자연 경관을 이제 아름답게 한다. 그래서 뭐 국민들에게 뭐 좋은 환경을 뭐 선사한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냥 골프를 치는데 목적이고,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그 골프장이 예를 들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물이 어떻게 돼야 돼? 빨리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온 바로 다음 날도 사용할 수 있고, 비가 끝이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다 보니 물이 너무 빨리 흘러내려가니까 유량 자체도 많아지고 부하도 높아지고, 잔디를 그렇게 잘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 약품 같은 것들이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장이 굉장히 큰 오염원이 될 수 있었다. 그게 기타 수질 오염원에 속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점오염원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이라든지 법규로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비점오염원은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점오염원의 규제를 늘리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 이론 때 얘기했죠. 그죠? 어차피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나 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나 같은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의 농도만 좀 낮춰주면 양이라든지 부하라든지 이런 것만 좀 낮춰주면 어차피 전체적으로는 그 부하가 낮아지는 거니까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잘 안 되니 점오염원의 그 수치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법규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건 그렇고 비점오염원이 이제는 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관리 방안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면 배수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처리를 많이 하냐면 아까 얘기한 저류조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보낼 때 물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부하를 좀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류조에서는 그 물을 저장을 해놨다가 하수 처리장이나 이런 데로 보낼 때 유량 자체를 조절해서 보내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저류조를 설치하면서의 장점. 하나는 말 그대로 부하 조절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또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류조를 설치하면서. 저류조에서 물이 계속 흘러갈까요? 아니면 물을 좀 이렇게 가둬두는 걸까요? 가둬두는 거겠죠. 그럼 무슨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겠어? 침전이 일어나겠지. 침전이 일어나면서 부유물질 같은 것들을 여기서 어느 정도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습지 같은 거 많이 만들죠, 요즘에. 그죠? 습지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고 수초대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비점오염원도 슬슬 관리를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COD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COD, BOD는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 COD, BOD는 COD, BOD 중에서 안 나오진 않을 거야.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C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려고는 산소 맞죠? 1번이죠, 정답은. 그래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기물을 현기성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 이런 게 있나요? 이거는 여기에 현기성 박테리아가 이용하는 산소는 무슨 산소예요? 결합산소 이용하는 거죠, 그죠? 이건 유기물을 호기성 박테리아 어쩌고저쩌고 요게 BOD죠, 그죠? 이건 BOD를 나타내는 거. 물속에 운전되는 산소 DO를 나타내는 거죠. 무슨 형태? DO는 O2의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죠? O2의 형태. 물에 녹아 있는 O2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3번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가장 많은 거 담수 형태 중에 가장 많은 거 뭐예요? 빙하. 그죠? 빙하.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우리가 이제 지구상의 물이다라고 하면 물이라고 하면 이걸 그냥 간단하게 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수권.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이렇게 건들고 넘어갑시다. 자, 지구상의 물은 그럼 해수하고 이제 담수 이렇게 나눠질 텐데 당연히 해수가 훨씬 많죠. 해수가 거의 97.2% 정도, 정확하게 한 97.2%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죠. 빙하가 녹고 있으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7.2%가 되고 그러면 육지의 물이라고 하는 게 한 2.8%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자, 2.8%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빙하라고 그랬어요. 빙하. 그럼 2.8% 중에서 빙하가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많이, 그치? 많이요. 그죠? 엄청 많습니다. 한 2.15% 정도가 빙하예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빙하 말고는 지표수하고 이제 뭐 지하수 정도로만 구별이 될 텐데 지하수가 많을까요? 지표수가 많을까요? 지하수가 많습니다. 지하수가 많고 지표수가 그다음에 지하수가 한 어느 정도? 한 0.5 이상, 한 0.6 정도라고 얘기해요. 0.6이 정확하게는 0.6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뭐 이거겠죠, 이제 0.뭐2, 0.3 뭐 이 정도 되겠죠? 요 정도가 지표수. 굉장히 적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빙하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극지대에 대부분이 있는 거죠. 극지대 아니면 또 어디에 있어요? 히말라야 같은 고산지대 같은 게 있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거의 2%예요. 여기에서. 당연하겠죠, 뭐. 그지? 그다음에 나머지가 0.1%가 다른 쪽에 생기는 빙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정도가 이제 육지의 물일 텐데 그러면 대기에도 물이 존재하겠지. 대기에 물이 존재하는 건 어떤 형태로 많이 존재해요? 일단 수증기 형태로 존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많이 모여서 응결이 되어 있으면 뭐야? 구름으로 존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응결해서 비중이 커지면 강수가 돼서 내리는 거죠. 그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봅시다. 그 정도만. 그러면 요거는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자, 요거는 지금 책에도 보다시피 나온 적이 있어요. 04년도에 나왔었는데 너무 오래됐죠. 최근 들어서 한 5년, 뭐 10년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뭐 조류나 미생물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못 본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 중 단세포면서 엽록소 A, C와 크산토필이라는 색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찬물 속에서도 잘 자란다. 그럼 뭐 외울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규조류예요. 규조류. 여러분들이 조류 중에서 그냥 하나만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우리 뭐 미생물 다시 한번 나중에 쭉 정리를 할 건데 처음부터 정리를 할 건데 문제 조류에 대한 것만 있으니까 일단 조류가는 식물성 플랑크톤이잖아요. 그죠? 뭐 동물성 플랑크톤도 물론 있죠. 물론 있어요. 적조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대부분 동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럼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우린 조류는 일단 엽록소를 가지고 있겠죠. 엽록소를 갖고 있는 단세포일 수도 있고 다세포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식물성 플랑크톤을 얘기해요. 그러면 조류 중에 두 가지만 구별하세요, 여러분들. 뭐 다른 것까지 너무 많이 구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핵조류라고 하나? 원핵조류. 그 다음에 진핵조류라고 하죠. 이 차이가 뭐예요? 원핵조류와 진핵조류? 핵이 있고 없고. 핵이 있고 없고. 그럼 뭐가 핵이 있는 걸까? 이게 진짜 있다는 거야. 얘는 핵이 없고 얘는 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핵이 없는 원핵조류 중에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진핵조류, 핵이 있는 진핵조류 중에 대표적인 거 저 정도만 구별하세요. 원핵조류, 즉 핵이 없는 원핵조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되게 유명한 조류야. 우리가 맨날 환경에서는 이 조류가 그냥 남조류예요. 유명하지? 부역영화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남조류를 다른 말로 청록조류라고도 얘기합니다. 청록조류. 그럼 뭐 진핵조류는 뭐 녹조류, 뭐 규조류 이런 것들이에요. 요 정도만 구별하세요. 요 정도만 구별하시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요 정도만 구별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다음 5번. 자, 광합성을 한다. 내부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박테리아와 가깝다. 이것도 남조류예요. 남조류. 광합성을 하지만 이게 얘가 점점 이제 형태가 변화한 거거든요. 남조류가. 그래서 내부기관이 거의 이제 없어지면서 박테리아 같이 막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원핵 생물에 속한다. 정답 1번이고요. 자, 요런 문제 가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수질기사에서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하천에서 윤충류가 발견됐다. 로티퍼가 발견됐다. 그럼 청정한 하천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윤충류는 어디? 후생동물, 그죠? 4번입니다. 4번. 이걸 좀 해야 되나? 윤충류? 나중에 한꺼번에 합시다. 자, 다음에 미생물 나중에 한꺼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론 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할게요. 자, 7번. 공장폐수 해양오염의 오염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것 당연히 COD죠. 우리가 오염물질, 수질에서 오염물질은 유기물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유기물을 나타내는 지표가 BOD, COD니까 그중에 해양이나 공장폐수 같은 것들은 COD로 측정을 하겠죠. 그럼 BOD는 뭘로? 어디 물? 어떤 물? 하천, 그죠? 자, 그러면 공장폐수 같은 것들을 COD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BOD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니까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좀 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COD 측정하는 거고. 해양 같은 경우는 염분이 또 이제 미생물 성장에 좀 해를 끼치죠. 그래서 COD를 측정을 해야 될 거고. 호수 같은 경우도 호소라고 하는 저수지나 호수 같은 것들도 COD로 측정하죠. 그죠? 얘는 왜 그래? 얘는 호수에서 사멸하고 있는 미생물 같은 것들도 있고 하는데 BOD로 측정하면 그것도 유기물인데 나오지 않고, 그죠?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호수엔 유기물이 일단 많겠죠. 호소든 하천에는 유기물이 많은데 호소라고 하는 요것들은 정체 수역이에요. 흐르는 물이에요. 정체 수역이에요, 그죠? 하천은 정체 수역이 아니죠, 그죠? 근데 하천에서 BOD를 측정한대. 그럼 BOD는 보통 며칠 측정해요? 5일 측정하죠, BOD 5일. 5일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 이런 BOD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무슨 2단계 BOD가 나오고 이런 것도 물론 있어요. 이런 이유도 물론 있지만 대표적으로 5일을 측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그림이 없다라고 했을 때 5일을 측정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천에서 어떤 오염물질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5일 전후 혹은 5일 이하다라는 뜻이에요. 5일 이상을 측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면 하천에서 어떤 지점에서 오염물질이라든지 그런 어떤 물질들이 다 이동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호소 같은 경우에 어떤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갔다, 유입이 됐다라고 하면 얘는 정체 수역이야. 정체 수역이면 5일보다도 훨씬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할 의미가 있어요? BOD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호수에서는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돼? 훨씬 오래. 그러면 BOD-U를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BOD-U를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는 20일이나 걸리고 20일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2단계 BOD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체류일 수가 대체로 5일 이상이기 때문에 호수에서는 BOD를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유 말고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독성물질, 염분, 그 다음에 사멸됐던 여러 가지 미생물 이런 것들 때문에 COD를 측정한다는데 그 5일이라는 그 이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경도 같은 거 이런 거 넘어간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죠? 용존산소 이건 문제 없죠? 용존산소 너무 쉽긴 한데 그래도 중요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좀 우리가 용존산소라고 하면 DO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인데 무슨 형태라고 그랬지? O2의 형태, 그죠? O2의 형태로 녹아있는 산소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DO가 올라갈 수 있는, DO가 상승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수온은 낮아야 된다고 했죠. 얘는 기체니까. 압력은 높아야 되고, 그죠? 압력은 높아야 되고. 자, 그러면 DO가 낮과 밤이 있다. 언제 높나? 언제 농도가 더 높아진다고 했어요? 밤? 왜 또 이래 또 갸우뚱해? 왜 갑자기 갸우뚱해? 수온이 낮으니까 밤? 내가 이렇게 그때 헷갈리게 했던 것 같은데 수온이 낮으니까 밤 이렇게 낮이라고 그랬죠. 낮.
수온 요걸로만 보면 밤이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낮엔 뭐가 일어난다 그래서 광합성, 그죠? 광합성으로 DO가 증가하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DO가 높아지는 건 이제 예를 들어 하천이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하천 구비가 많다, 그죠? 그다음에 유속이 빠르다, 그죠? 유속이 빠르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일광이 뭐 많이 쨘다,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뭐 여기 보면 설명으로 옳은 것, 뭐 1번이겠네, 그지?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다 뒤에 또 자정작용 이런 거 나오면 또 뭐 똑같이 DO 나올 테니까 그때 또 봅시다. 경도 여기 뭐 좀 내가 안 주었구나. 있구나. 아시죠? 뭐야, 경도를 유발시키는 양이온이 아닌 것, 당연히 금속의 이가 양이온, 그죠? 금속의 이가 양이온, 다 이가 양이온이지만 여기서 아닌 거 뭐예요? 바륨, 그죠? 그래서 이거 그때 얘기했나? 그 어떤 다른 선생님들은 이거 외우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저는 외우는 법을 잘 몰라요. 뭐 경찰만 뭐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외우더라고. 경도는 뭐 찰이니까 뭐 CA 뭐 이래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외우세요. 5개 그 밑에 해설해 보시면 5개 나와 있죠, 그죠? 그게 금속의 이가 양이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경도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뭐 하나 짚고 넘어가면 뭐 계산하는 거야 당연히 CaCO3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경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이 있어요. 2가지 방법. 그냥 뭐 어떤 게 있다라고만 확인해 두세요. 이온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메소드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어떤 분석하는 방법에 나와 있는 것 플러스 수질공정시험법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공인된 방법이에요. EDTA 적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공무원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기사 시험에는 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그냥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이 2가지 정도로 가장 많이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인된 분석 방법이에요. 공인된 분석 방법. 그리고 혹시 우리가 경도라고 하면 이가양이온에 의해서, 금속의 이가양이온에 의해서 어떤 뭐 물의 세기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들어보셨나요? 가경도? 들어보셨죠? 이거 다른 말로 무슨 경도라고 하지? 유사경도라고도 얘기해요. 유사경도. 이런 가경도라고 하는 유사경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경도예요? 아니에요. 말 그대로 경도의 어떤 성질이 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도같이 물이 세지고 이런 건 아니고 유사한 어떤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영향이 있긴 한데 당연히 농도가 낮으면 경도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그 물질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이제 경도와 유사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럼 대표적으로 가경도를 일으키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가경도를 일으키는 물질도 양이온, 이가 양이온일까? 아니에요. 그냥 일가예요. 일가. 대표적인 게 칼륨, 그다음에 나트륨. 문제에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건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저농도에서는 경도를 발생시키지 않는데 고농도에서는 경도와 유사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현상? 뭐 이래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대표적인 물질이 요겁니다. 갑자기 칼륨을 쓰니까 갑자기 여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가끔 이렇게 농담도 해야지, 그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 나트륨을 우리나라는 그냥 나트륨이라고 읽는데 원래는 뭐예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소듐, 그죠? 그래서 원래 A, B, C, D 이런 걸로 이렇게 그 시약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면 요즘 조교들 시키면 이게 나트륨이니까 이거 N에다가 보관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S에다 보관해요. 소듐에다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건 뭐라고 읽어요? 포타슘. 그래서 포타슘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너무너무 당당하게 어떤
교수님 저거는 칼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진짜 있어. 요즘엔 진짜 있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너무 말을 줄여서 쓰니까 이제 실험을 해서 발표를 시키는데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써온 거야. 나 무슨 병인 줄 알았어. 암질, 암모니아성 질소. 그래서 야, 니들 암질이 뭐냐? 그랬더니만 암모니아성 질소라는 거야. 야, 줄일 게 따로 있지. 전공 용어까지 줄여버리면 도대체 어떡하냐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하도 이제 이런 원소 기호로만 얘기들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소 기호로만 얘기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아직도 이제 거의 정년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뭐 포타슘, 소듐 뭐 이런 거에 익숙해지셔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문제될 게 없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갑자기 요걸 보니까 생각이 좀 나네. 넘어가 볼게요. 자, 알칼리도 요 뒤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 지금 요거는 문제 있네. 뒤에 게 없나 보구나. 자, 알칼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알칼리도는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알칼리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CaCO3의 형태로 나타내죠. 자, 알칼리도는 총알칼리도는 M알칼리도와 P알칼리도의 합이다. 아니죠. 그죠? P알칼리도 즉 M알칼리도지. 메틸오렌지 알칼리도만 총알칼리도지. 그죠? 총알칼리도죠. 알칼리도는 비색법으로 측정한다. 맞죠? 색깔이 변하는 지시약을 통해서 색깔이 변하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 비색법을 측정할까요? 안 해요. 그냥 pH만 딱 꼽아놓고 황산 주입하죠. 그죠? 누가 색깔을 변할 때까지 보고 있겠습니까? 그냥 공정시험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칼리도와 산도는 4.5와 8.3 사이에 공존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알칼리도가 pH가 8.3까지, 그죠?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가 4.5까지, 그죠? 그리고 M알칼리도는 최초의 pH 4.5, 그렇죠? 요게 총알칼리도를 나타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요거 뒤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50몇 번쯤에 문제가 있던데 그냥 먼저 갖고 왔습니다. 요거가 나온 적 있던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알칼리도가 낮은 물은 당연히 부식성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산을 중화시키지 못할 테니까. 알칼리도가 부족할 때는 소석회나 소다회 같은 약재를 첨가해 보충한다. 맞죠? 그죠? 자, 알칼리도가 부족할 때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석회, 그다음에 소다회, 그다음에 뭐 중탄산이 뭐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중화를 시킬 겁니다, 당연히. 근데 빠르게 알칼리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뭘 첨가하는 게 가장 빠를까요? 가성소다, NaOH를 첨가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요. 근데 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얘네들은 소다회나 소석회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자마자 pH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들어가자마자 pH에 영향을 주잖아요. 변형과 변형을 통해서 pH에 영향을 주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얘는 어떨까? 바로 pH에 영향을 줘버려요. 바로. 그래서 정말 급하지 않을 때, 정말 빨리 알칼리도도 올리고 pH마저 너무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니면 NaOH라고 하는 가성소다는 사용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운영을 할 때. 근데 얘네가 쌀까? 얘가 쌀까? 얘가 쌀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대충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자연세 알칼리도는 맞죠? 중탄산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중탄산염이 많이 함유된 물을 가열하면 pH는 높아지겠죠? 얘는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이고 그다음에 변형을 통해서 pH가 증가하는 물질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자, 그다음에 봅시다. 자, 칼슘이라고 하는 거는 경도 유발 물질이에요. 그죠? 칼슘은 경도 유발 물질입니다. 결합해서 영구 경도를 유발을 시키는 물질. 우리가 경도는 일시경도라고 하는, 다른 말로 탄산경도죠.
그 다음에 영구 경도라고 하는 비탄산 경도가 있습니다. 일시 경도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끓이면 제거되는 놈, 얘는 끓여도 제거되지 않는 놈. 그래서 일시 경도로 생기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슬라임이라고 하죠. 슬라임. 그래서 보통 물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세수하고 이런 세면대 같은데 오래 두면 이렇게 그렇잖아, 그지? 시커멓게 이렇게 그게 물때. 근데 막 수세미로 하면 지워지죠. 영구 경도 때문에 생기는 건 스케일, 그죠? 스케일 직접 보신 적 있어요? 하수 박스를 한번 들고 가야 되나? 방독면을 쓰고 들어갈 수 있는 하수 박스 같은 데 한번 들고 가야 되나? 정말 콘크리트 같아요. 콘크리트가 그냥 꽉 막힌 것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일시 경도나 영구 경도도 당연히 경도 유발 물질이 있어야 경도가 생길 거고, 그죠? 경도가 생길 거고. 일시 경도는 경도 유발 물질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섞이면 물질이 합쳐지면 일시 경도가 생깁니다. 일시 경도가 생기고, 그럼 당연히 영구 경도는 뭐가? 산도 유발 물질. 유발 물질이 합쳐지면 영구 경도가 발생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구 경도를 유발시키는 이온이 아닌 것이잖아요. 아닌 것. 얘네들 다 뭐야? 얘네. 지금 옳지 않은 것. 그럼 정답 뭐가 되겠어? 1번이겠지, 그지? 1번은 뭐예요? 탄산 계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경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탄산 경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시 경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 돌겠네, 정말. 발음이 안 되는 거야. 1번이죠. 나머지들은 뭐 지금 S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막 이러면 다 뭐야? 산 계열들이잖아요. 그죠? 황산 계열들, 질산 계열들 이런 것들이니까 당연히 영구 경도가 발생하는 것들이고, 이제 C 탄산 계열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일시 경도를 발생시키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이 물에 대한 것들이 자주 나왔었어요. 자주 나왔었던 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지표수의 특징, 뭐 지하수의 특징. 근데 뭐 한 가지만 알면 되겠죠. 한 가지만 알면 반대잖아. 네? 반대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들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하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대체로 지표수보다 경도가 높겠죠. 왜? 뭐 암석이나 이런 데에서 다 그런 이가 양이온들이, 금속의 이가 양이온들이 삐져나오는 것들이니까 높을 거고요. 한마디로 경도가 높은 이유는 광물질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탁도가 높고 약한 알칼리성을 때문에 우수한 용매작용을 한다. 탁도가 높습니까? 탁도가 높은 건 어디야? 지표수죠. 그죠? 지표수. 자, 그다음에 그럼 정답은 2번이고요. 토양 여과 과정에서 식연으로는 유기물, 분해 산물인 가스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맞죠? 그죠? 토양 그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게 침투가 돼서 침루 현상에 의해서 이제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니까 대부분 다 그런 토양 같은 것들을 다 거쳐서 오죠. 그러다 보면 식견으로는 유기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각종 미생물이나 세균의 오염이 극히 적다. 그죠?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이론이고 이젠 많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많아요. 세균의 오염 많습니다. 그럼 정답 2번이에요. 한 문제만 더 풀고 쉴까요? 아니면 친원성 박테리아가 가장 잘 자라는 온도. 뭐 쉽죠. 2번이죠. 그죠? 뭐 1번은 당연히 저온성이겠고 친냉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50도 이상이다라고 하면 다 고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 이렇게 구별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설계인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생물학적 처리 건설을 할 때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생물학적 처리라고 하는 공정을 건설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영양인자는 뭐였어요? 대표적인 설계인자. 가장 중요한 설계인자. SRT야.
가장 중요한 설계인자는 SRT예요. 왜냐하면 미생물이 뭐 얼마큼 머물러 있냐에 따라서 처리 효율이 바뀌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온도는 기본적인 설계인자라고 그랬어요. 기본 설계인자. 그러면 이 온도에 가장 민감할 때를 온도로 잡아야겠지, 그지? 가장 민감할 때를. 그러면 가장 민감할 때를 잡아야 되니까 겨울철 수온을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겨울철 수온. 그게 13도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겨울철 수온으로 13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계 기준이에요. 설계 기준. 뭐 가장 적절한 설계인자의 범위는 13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37도 사이고 그래서 최저의 온도를 요 13도로 잡는 거예요. 13도. 그럼 13도에서 어느 정도 설계를 했을 때 효율이 어느 정도 뭐 나온다라고 하면 얘보다 높으면 효율은 뭐 잘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3도가 기준이 된 건 13도가 이하가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13도 이하가 되면 요즘은 다 이제 유기물만 제거하는 공정이 아니라 질산화, 탈질 공정까지 다 하는 공정이니까 우리가 질산화 공정에 사용되는 미생물들은 독립영양 미생물이고 탈질 미생물들은 거의 종속영양 미생물이니까 어떤 미생물이 온도에 훨씬 더 민감하다고 그랬어요? 독립영양 미생물이 훨씬 더 민감하다고 그랬지, 그지? 성장률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13도 이하가 되면 질산화율이 훅 떨어진다고 했죠. 훅. 그럼 질산화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탈질도 안 된다는 얘기지. 질산화가 안 되는데 탈질이 어떻게 되겠어, 그죠? 자, 그 다음에 13도씨보다 더 이게 겨울철 수온이 13도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더 떨어지겠지, 그지? 더 떨어지겠지. 막 흐르고 그러니까 넓진 않겠지만 교반되고 그러니까 5도씨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 속도가 푹 떨어진다 그랬죠? 얼만큼? 20도씨 때의 몇 10분의 1만큼 거의 10%대로 뚝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비증식 속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20도씨 때의 비증식 속도보다 거의 10%대로 뚝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낮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들이 생겨요. 높을 때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37도 이상이 되면 구온균이 많이 증식을 하고 중온균으로 많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37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 고온균이 증식을 한다는 얘기고 37도 이상이 되면 증식 속도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지금 막 성장이 좀 빠르겠지, 그지? 빠르겠지. 그러다 보니까 플럭 형성이 잘 안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플럭 형성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생물도 많이 죽겠지. 그지? 미생물도 사멸되면서 미생물이 사멸되면 얘가 다 뭐야? 유기물이겠죠. 그죠? 그러면 뭐 BOD에 영향을 준다 이럴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좀 쉬었다 갑시다.